사람 인생에 어찌 고난이 없을 수 있겠냐만 저는 그 세월 속에서 조금 특별한 사연 하나를 겪게 되었어요. 제가 적어 내려갈 이야기는 바로 당시의 놀라운 경험과 저희 가족, 그리고 저희 시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남동생은 사업을 하셨던 아버지 덕에 제법 넉넉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학창 시절 중 2년은 아버지의 사업 덕에 동남아에서 살다 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차츰 기울던 아버지의 사업은 그만 망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힘든 시기를 거치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비록 이전과는 다르게 가정 형편은 많이 기울긴 했지만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깨달은 바가 많으셨는지 저희 남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야. 사람이 중요한 거지 돈은 중요한 게 아니다. 이후 저희 부모님은 없는 형편에도 꾸준히 기부를 하고 봉사를 다니시더군요. 그런 부모님을 본받아 저 또한 월급의 5% 정도는 기부나 후원을 하곤 했었죠. 저는 지인 결혼식의 피로 연장에 참석했다가 2살 많은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동석을 하게 된 남편과는 짧았던 저의 해외 생활을 계기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외교관이셔서 어릴 적부터 해외를 돌아다니며 생활했어요. 그러다 형이 대학생이고 제가 고등학생일 때 완전히 한국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전 한국에 친구도 별로 없어요. 혹시 동남아 쪽에서도 사셨어요? 저 아버지 사업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게다가 막상 대화의 물꼬를 터보니 통하는 부분이 많아서 우린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죠. 연애를 하며 우린 서로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할 때면 굉장히 우울해 보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엄청 보수적이셔. 자식은 무조건 부모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거든.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나랑 형은 아버지 머리를 담아선지 공부를 잘했어. 형은 어릴 적부터 정치에 야망이 있어서 정치 외교학과를 나오고 지금 대기업에 다니고 있긴 한데 언젠간 꼭 정치를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녀. 아버진 형처럼 정치엔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변호사 같은 전문직이 되길 바라셨는데 난 그러기 싫었거든. 그냥 소소하게 월급 받고 살면서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었어. 하도 성공과 돈을 외치던 우리 집 분위기에 질렸거든. 그래서 난 집에서 거의 내놓은 자식이야. 심지어 아버진 자식들 결혼까지 멋대로 하려고 하셨는데 형은 작년에 아버지가 정해준 잘 사는 집안 딸이랑 결혼한 반면 난 싫다고 집까지 나왔어. 저번 명절에 집에 갔을 때 아버진 날 거의 아른 채도 안 하시더라. 시댁은 남편 말대로 정말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연애한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의 자취방에서 놀고 있는데 지금은 제 시어머니인 남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용건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구경아, 네가 이제 아버지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잔말 말고 네 아버지가 맺어준 짝하고 결혼해. 그 집안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은 좋은 집안이야. 내가 선볼 장소랑 시간 문자로 넣어줄 테니까 꼭 나가야 한다. 엄마, 저 만나는 사람 있어요. 몇 번이나 말씀드려서 잘 아시잖아요. 헤어져. 너 만약에 안 나오기만 해봐. 넌 진짜 우리 가족이랑 끝이야. 넌 어떻게 너 낳고 길러준 부모 말을 이렇게 하나도 안 듣고 개무시하냐? 잔말 말고 무조건 나와. 알았어?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이 엄만 분명히 경고했다. 그렇게 툭 끊어진 전화에 남편은 얼굴을 감싸며 한숨을 쉬더군요. 이후 남편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저에게 미안해하면서도 이대로 선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해서 머리에 맴도는 듯 했죠.
선볼 날짜가 가까워지자 남편은 날이 갈수록 초조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보다 못한 전 남편을 백화점에 데려가 정장을 한 벌 맞춰주었어요. 갑자기 정장은 왜? 이거 너무 비싸잖아. 그냥 나가자. 괜찮아. 내가 사주고 싶어서 그래. 그리고 오빠, 이거 입고 내일 그 선자리 나가. 뭐? 미숙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헤어지자고? 우선 나가서 어떤 사람인지 만나봐. 오빠 요새 계속 힘들어 했잖아. 차마 나한텐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오빠, 아무리 싫고 미워도 어떻게 부모님을 쉽게 저버릴 수 있겠어. 평생을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인데 난 괜찮으니까 다녀와. 나 때문에 가족을 등지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결국 전 제 손으로 등 떠밀어 남편을 선자리로 내보냈습니다. 남편 앞에선 의연한 척 행동했지만 사실 남편의 맞선 시간이 되자 너무 괴롭고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집에서 울고 있는데 웬걸 1시간이 조금 넘은 시간에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걸어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 시간에 여길 어떻게 왔어? 맞선은. 저는 불이 나게 외투를 걸치고 나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사준 정장을 입고 있던 남편은 퉁퉁 부어있는 제 눈매를 매만지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이렇게 말했죠. 울었어? 나 때문이지? 미안해. 맞선 자리 나갔는데 1시간 만에 미안하다고 말하곤 자리에서 먼저 나왔어. 분명 입은 그 여자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꾸 미숙이 네 생각만 나더라고. 미숙아, 너는 꽉 막힌 내 인생에 찾아와준 유일한 숨구멍이야. 이렇게 울 거면서 날 위해 내게 이 비싼 정장을 입히고 날 보내준 널 난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 미숙아, 아직 반지도 없고 멋진 프로포즈 장소도 아니지만 너만 괜찮다면 나랑 결혼해 줄래? 남편의 말에 저는 다시금 왈칵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우린 결혼을 약속했고 시댁은 완전히 발칵 뒤집어지고 말았죠. 제가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갔던 날 저는 말 그대로 소박을 맞고 남편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결혼? 이 썩을 자식이 지금 내 앞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나와? 시아버지는 눈앞에 있는 절 본 척도 하지 않으며 남편에게만 호통을 치시더군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어요. 아버지, 지금 사람 앞에 두고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인사를 오란 말을 마셨어야죠. 네 놈이 그냥 말하면 들어먹을 놈이야? 이렇게 눈앞에 불러놓고 너든 쟤한테든 확실히 면박을 줘야 결혼이란 말을 못 들먹일 거 아니야. 기껏 마련한 선자리를 네 놈이 1시간 만에 박차고 나가는 바람에 내가 그 집안에 얼마나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는지 아냐? 감히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어디서 고명한 집안 딸한테 그따위 무례를 범하고 와. 정말 꿔다 놓은 보리자루라는 말이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더군요. 시아버진 절 아주 확실히 무시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화를 내자 이번엔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절 나무라듯 말하더라고요. 예, 너 애를 대체 어떻게 꼬드겼길래 저 애가 부모도 못 알아보고 노발대발이니? 너희 집 예전에 사업했다가 망했다며? 너희 아버진 지금 택시 운전하신다지? 택시 운전하는 집안 딸내미랑 외교관집 아들이 어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양심이 있으면 구경이 제가 결혼하자고 했어도 알아서 먼저 물러나야 했을 거 아니야? 엄마! 오빠 잠깐만, 내가 말씀드릴게. 과한 시어머니의 말에 저도 가만히 있진 못하겠더라고요. 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의 말을 막고 입을 열었죠. 저희 아버지 비록 예전처럼 돈을 잘 벌지 못하시지만 하늘의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훌륭하게 사신 분이에요.
전 돈에 욕심이 있지도 않고 세상에 어딜 내놔도 저희 집보다 자랑스러운 집안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구경 오빠 교제를 했던 건 오빠의 마음씨가 누구보다 여리고 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오빠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며 나쁘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얘 되바라진 것 좀 봐라. 어딜 어른한테 두 눈 부릅뜨고 말대답이야?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정말 두 분 때문에 제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아무리 반대하셔도 전 미숙이랑 결혼할 거예요. 미숙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절 이 집안 아들이 아니라 저 자신을 안아주고 감싸줬던 사람이라고요. 제발 제 인생 제 뜻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뭐야? 이 건방진 놈이.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시아버지는 화를 주체하지 못했는지 대뜸 남편의 따귀를 올려붙이시더군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씩씩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대신 얘랑 결혼하는 그 순간 넌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다. 알았어? 부모 가족 다 버릴 용기 있으면 어디 한번 해봐. 이 불효자 자식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제가 못할 줄 아세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미숙이랑 결혼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 집에서 쫓기듯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을 나서는 남편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어코 여자 때문에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구나. 앞으로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잘 살아봐라. 넌 더 이상 이 집 식구도 내 아들도 아니야. 평생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살아가길 바란다. 시댁에서 나온 남편은 길거리 걸으면서도 어린애처럼 펑펑 울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안고 달래주었어요. 미안해, 미숙아. 나 때문에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을 겪게 해서. 우리 부모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그냥 좀 자식의 행복을 빌어주시면 안 되는 거야? 울지 마. 오빠 부모님도 오빠가 다 잘 되길 바래서 자신들의 방법대로 오빠를 위하려고 하셨던 걸 거야. 그리고 오빠,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정말 이대로 가족과 인연을 끊을 거야? 그것도 나 때문에? 그러지 마.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 없인 살 수 없다며 완강하게 자신의 뜻을 꺾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제 나이 31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자초지종을 들으신 저희 부모님께선 남편을 이해하고 감싸 안아주셨죠. 사정이 참 딱하게 되었구나. 살면서 미숙이 네가 잘해주렴. 평생 함께 살아온 가족들을 모두 포기하고 너 하나를 선택한 사람 아니니. 그리고 구경군 부족하겠지만 처가 식구 또한 가족이니 우리 앞으로 좋은 가족 사이가 되어 봄세. 남편은 아버지의 말씀에 눈가를 붉히더군요. 이후 우리는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은 올리지 않은 채 살아갔습니다.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시부모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날, 바로 그날 결혼식을 올리자고 제가 먼저 남편에게 제안을 해서 말이죠. 저희 집도 지원을 해주실 형편은 못 되어 우리는 서로 모은 돈을 합쳐 낡은 빌라 1층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이면 그나마 덜했겠지만 직장 때문에 서울에 집을 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집값이 너무 비쌌거든요. 남편은 시어머니께 결혼했다, 신혼집은 어디에 얻었다, 언제라도 좋으니 꼭 우리를 인정해 달라며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년 뒤 첫 아들을 낳았을 때쯤 남편은 시부모님의 연락을 기다리길 포기하고 말았죠.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남편은 시댁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을 마음에서 지우긴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남편은 저희 부모님을, 특히 저희 아버지를
무척이나 잘 따랐어요. 제가 결혼한 다음 해에 결혼했던 남동생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이죠. 매영, 이번에 또 저희 아버지랑 둘이서 낚시 다녀오셨다면서요? 가끔 보면 제가 아니라 매영이 저희 아버지 아들인 것 같다니까요. 아, 물론 저희 부모님께 잘해주셔서 감사하단 이야기예요. 남편은 저 없이도 종종 저희 아버지와 만나 술을 한잔 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낚시도 곧잘 다니곤 했습니다. 하도 신기해서 남편에게 이유를 물으니 남편은 제게 이러더라고요. 그냥 난 원래 장인어른 같은 아버지를 꿈꾸곤 했었거든. 자식들에게 때론 어른처럼, 때론 친구처럼 대해주는 좋은 아버지 말이야. 게다가 자기 배만 불릴 줄 알던 우리 아버지랑 다르게 장인어른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시는 분이잖아. 그런 존경스러운 분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 난 우리 아이들한테 꼭 장인어른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 자신의 말처럼 남편은 저희 아이들에게 무척 잘했습니다. 큰아들을 낳고 2년 뒤 우리는 둘째 아들을 낳았고 이듬해엔 셋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비록 셋째를 낳을 땐 조산이라 저도 아이도 고생을 조금 하긴 했지만 우리 5 식구는 무척이나 화목하게 살았죠. 셋째를 낳은 지 2년 반 뒤 셋째가 뇌성마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말입니다. 뇌성마비요? 하지만 우리 앤 조금 느리지만 말도 잘하고 종종 까치발로 서는 것 외엔 별다른 이상한 행동도 안 하는데요. 자꾸 막내가 까치발로 서기에 저는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 막내를 아동발달센터에 데려갔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뇌 쪽 문제일 수도 있으니 검사를 받아보라더군요. 설마 싶다가도 걱정이 되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아이가 까치발로 섰던 건 뇌성마비로 인해 다리 근육이 자꾸 위축되고 강직되어서였던 거예요. 저는 너무 절망스러운 나머지 의사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병이 왜 하필 저희 아이에게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후 저는 막내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첫째와 둘째는 매일 엄마가 집에 있다며 마냥 좋아했지만 전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우린 모아놓은 돈을 막내 치료를 위해 써야 했기에 계획했던 이사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막내 건강이 먼저였으니 저는 최선을 다해 막내를 데리고 치료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저와 남편의 바람에도 막내 증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더군요. 다행히 막내는 사지가 전부 마비되진 않았지만 오른쪽 편마비를 피할 순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은 약간의 언어 장애까지 생기게 되었죠. 저와 남편은 그런 막내를 보며 수많은 나날을 눈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이들에게 최대한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비록 가난할지언정 아이들을 불행하게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그런 우리를 보며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가끔씩 남편을 찾아가 생활비를 건네주기도 하셨고 엄마는 막내를 돌보는 저를 도와주러 종종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 혼자도 괜찮다니까 엄마. 아버지한테도 생활비 좀 그만 주시라 그래. 애들 아빠가 너무 죄송하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그 돈을 받아든 자신이 밉다면서 아버지한테 돈을 받고 들어올 때마다 많이 울어. 돈이 필요하다며? 그럼 그냥 받아둬. 너희들이 부모이듯 우리도 부모야. 내 자식을 돕고 싶은 건 당연한 일이라고. 너 얼른 들어가서 눈 좀 붙여라. 보연히 내가 잘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저희 부모님의 도움과 착한 아이들을 보며 저와 남편은 힘을 내서 살아갔습니다. 남편은 저녁엔 대리운전을 뛰며 열심히 생활비와 막내 치료비를 벌었고 저 또한 막내를 돌보며 틈틈이 집에서 부업을 했죠. 하지만 불행은 또다시 낡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큰애가 10살이 되었던 해 남편이 그만 대장암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다행히 수술이 잘 끝난 남편은 이후 치료를 위해 회사를 그만두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전 죄송한 마음으로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날들엔 친정 엄마에게 막내를 부탁한 후 식당 일을 시작해야 했죠. 식당 일은 무척이나 고됐지만 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꾸준한 치료 덕에 막내는 호전이 되진 않아도 더 이상 악화가 되지 않았고 남편의 치료 경과 또한 좋았거든요. 전이요? 하지만 남편의 암은 결국 간까지 전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분명 호전이 되고 있었건만 불행은 끝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죠. 남편은 절망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괴로운 항암 치료는 끝이 보이질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든 남편을 위로해 주려 애를 썼지만 남편은 날이 갈수록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울고 있던 남편의 흐느낌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할 제가 지금 우리 가족에게 짐만 되고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그리 모질게 자신을 내쳤던 시어머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몸과 마음이 약해지니 시어머니가 보고 싶던 모양이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잠시 시어머니를 찾아가 볼까 생각해 보기도 했지만 경멸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악담을 퍼붓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나 그만두었어요. 저야 괜찮지만 아픈 남편이 시어머니로 인해 또다시 상처를 받게 될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암 선고를 받은 해부터 우리 가족에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해 12월 20일 저녁,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죠. 당신 왔어? 근데 손에 든 그 상자 뭐야? 몰라? 우리 집 문 앞에 놓여 있던데 여기 상자 위에 당신 이름이 써져 있길래 가지고 들어왔어. 저는 집 문 앞에 놓여 있던 상자를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본 우리는 너무 놀라 그만 기함을 하고 말았어요. 이게 다 뭐야? 옷이네. 그리고 이건 어, 돈이잖아. 상자엔 다름 아닌 아동용 겨울 외투 3개와 돈 봉투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돈을 세어보니 액수는 자그마치 1,000만 원이나 되더군요. 저는 손을 벌벌 떨며 돈이 든 봉투를 남편에게 건넸고 남편 또한 믿기지 않는지 다시금 돈을 세어보더라고요. 그 사이 전 상자 제일 아래 놓여있던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죠. 그 종이엔 자필이 아닌 타자를 써서 프린트한 듯한 짧은 편지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 옷은 김구경, 고미숙 씨 아이들을 위해 산 옷입니다. 그리고 이 돈은 2사람의 생활비에 보태 써주세요. 부디 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부정한 돈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분께 신세를 졌던 한 사람의 작은 마음이니 부디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제 마음을 거절치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세? 누구지? 예전에 우리가 후원해준 사람 중에 한 명인가? 글쎄, 보낸 사람 이름이 안 적혀 있으니 통 알 수가 없네. 그나저나 누군지 몰라도 마음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 돈은 어떡하지? 저와 남편은 돈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런 어른들의 마음은 모른 채 아이들은 옆에서 새 외투를 입어보곤 신이 나 있었죠. 다리를 절뚝이며 다가온 막내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은 오랜만에 새 옷을 입고 신난 아이들을 보며 슬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내가 암 걸리기 전까진 남들한테 후원하면서 착하게 살았잖아. 그중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어 했던 것 아닐까? 그러니 여보, 우리 이 돈 감사하게 받자. 그리고 언젠간 우리도 또다시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았던 것들을 되돌려주면서 살자. 저는 겨울임에도
냉기가 흐르던 집과 신난 아이들을 보며 남편에게 쓰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누군지 모를 이에 도움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듬해 같은 날짜에 또다시 그 상자가 저희 집 앞에 놓여 있더군요. 똑같이 1,000만 원과 함께 이번엔 아이들의 새 책가방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정말 누구지? 누구기에 우리를 자꾸 도와주는 거지? 당시엔 남편 암의 간 전입 판정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던 터라 우리에겐 마침 큰돈이 필요하던 참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술을 위해서 말이죠. 때맞춰 생긴 거금에 우린 잠시 망설였지만 우선 남편을 살려야 했기에 우린 또다시 상자 속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1년 뒤 12월 20일이 다가오니 궁금해지더군요. 이번에도 그 상자가 또다시 우리 집 문 앞에 놓일지, 그렇다면 대체 우리를 도와준 이 귀인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그 큰돈을 받기에 찝찝하기도 했기에 12월 20일 저녁 미리 휴무를 냈던 전 집 옆에 계단에 숨어 잠복을 했죠. 아니나 다를까 올해에도 누군가 상자를 들고 빌라 입구로 들어오더군요. 상자 위에 쓰여 있던 이름은 분명히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체격이 작은 그 사람은 짧은 단발머리를 보아하니 여자인 듯 했는데 제가 계단 위에 있던지라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그 사람이 상자를 저희 집 앞에 내려놓자마자 불이 나게 뛰어내려와 그 사람을 붙잡았죠. 저기요, 잠시만요. 저 이 집에 사는 고미숙이란 사람이에요. 대체 누구신데 3년째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자꾸만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보려고 하질 않더군요. 마치 어떻게 해서든 저를 피하려는 눈치였죠. 저는 그 사람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채근했고 끝내는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체는 저를 기절초풍하게 만들었어요. 저기요, 제가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대체 누구신데? 어머니?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12년간 연락을 끊고 살았던 남편의 어머니, 바로 제 시어머니더라고요. 저와 눈이 마주친 시어머니는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이 어머님이셨던 거예요? 그게... 저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시어머니께 재차 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못하시고 우물쭈물 하시더군요.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어머님, 우선 저희 집에 같이 들어가세요. 애들 아빠도 지금 집에 있어요. 아니다. 내가 구경이 얼굴을 어떻게 보니. 그냥 가련다. 그러지 마시고요, 어머님. 애들 아빠가 어머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아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떠올리며 울던 남편이 생각나 계속해서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자꾸만 자리를 피하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전 울먹이며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죠. 어머님, 애들 아빠 지금 대장암으로 투병 중이에요. 벌써 2년이 훌쩍 넘도록이요. 애들 아빠 무척 힘들어하면서 어머님을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 제발 들어가서 애들 아빠 좀 만나주세요. 암? 구경이가 암에 걸렸단 말이야? 그제야 시어머니는 커다래진 눈으로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더군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거실로 모신 후 남편과 애들을 불렀죠. 여보, 거실에 누가 왔는지 좀 내다봐봐. 얘들아, 너희도 나와봐. 그리고 방에서 막내와 놀아주고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선 영문을 모르고 서 있는 아이들에게 시어머니를 인사시켰어요. 인사드려 얘들아, 너희들 친할머니셔. 친할머니요? 그래, 그동안 사정이 있어서 못 뵀는데 오늘 아빠랑 너희들 보러 우리 집에 오신 거야. 얼른 배꼽 인사해야지. 아이들은 쭈뼛대며 인사를 했고
이후 저는 아이들을 방으로 먼저 들여보냈습니다. 어른들끼리 할 말이 있다며 말이죠. 자리에 앉은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에게 물으셨어요. 저 구경아, 너 몸은 괜찮은 거니? 하지만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곤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옆에 내려놓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죠. 여보, 저 상자 보이지? 그동안 우릴 뒤에서 몰래 도와주신 분이 바로 어머님이셨어. 당신 어머님 많이 보고 싶어 했잖아. 무슨 말이든 해봐. 남편은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남편은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남편의 눈엔 눈물이 뚝뚝 흐르고 있었죠. 왜 그동안 연락 한 번 안 하시더니 왜 이제 와서 그것도 몰래 우릴 도와주셨어요? 미안하다, 구경아. 난 그저 널 그렇게 내쫓고 나서 차마 널 볼 염치가 없었다.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울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간의 충격적인 근황 또한 함께 말씀해 주셨죠. 처음엔 나도 너희 아버지도 너에게 화가 많이 났었다. 여자 하나 때문에 부모도 버리고 집을 나간 네가 기어코 그 여자와 결혼을 했다던 네가 너무나 괘씸해서 네 연락에 답도 하지 않았지. 우린 널 그저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기필코 지킬 생각이었어. 하지만 어디 부모 마음이 그게 되겠니?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자식인 널 잊긴커녕 너에 대한 그리움만 계속 커지더구나. 그동안 너희 형은 정말로 정치를 하겠다며 정당에 가입한 뒤 시의원 선거에 나갔는데 몇 번이나 낙선을 했었다. 선거에 나가겠다며 집안에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 썼으면서 말이야. 그 때문에 우리 집이 점점 기울다 보니까 네 형수가 점점 우리 집을 무시하기 시작하더구나. 네 형도 자기 아내를 따라서 우리 집에 명절에조차 잘 오지도 않았지. 그래도 우린 참았다. 우리 집이 이렇게 기울었으니 네 형이 처가떡이라도 보며 살길 바라면서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안도 빚 좋은 개살구였어서 이미 돈 없이 망한 지 오래더라고. 이후에 네 형은 네 조카들 교육 때문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면서 이민 비용을 지원해 달라더구나.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꼭 갖겠다며 말이야. 네 아버진 그 말만 믿고 마지막 남은 돈으로 거액을 지원해줬는데 망할 그놈은 처음 한두 번은 우리에게 안부를 묻는 척 하더니 그 뒤로 아예 우리와 연락을 끊어버렸다. 아마 그 돈을 갚기 싫어서였겠지. 참 세상살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군요. 그렇게 믿고 아꼈던 큰아들 때문에 시댁은 결국 재산도 많이 잃고 그 큰아들에겐 거의 절연에 가까운 배신까지 당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손등으로 눈물을 찍어내셨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끼던 큰아들한테 뒤통수 맞고 나서야 그제서야 제가 생각나던가요? 꽁 대신 닭 찾은 것처럼요? 그래, 네 말을 부정하진 않으마. 하지만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네 형 때문에 너에 대한 그리움이 못 견디게 커졌을 뿐이야. 비록 우리 뜻에 맞게 살진 않았지만 누구보다 착했던 네가 말이야. 하지만 이제 와서 우리가 무슨 염치로 널 만나자고 하겠니? 네 말처럼 큰 놈에게 뒤통수 맞고 나서야 네가 너무 그리웠다고 말하기엔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뻔뻔했다. 그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네가 일전에 알려준 이 주소로 한번 찾아와 봤는데 너희가 아직 이 집에 살고 있더구나. 이 낡고 허름한 빌라에서 말이야. 게다가 멀리서 지켜보니 애들 중 하나가 아픈 것 같아서 어떻게든 널 돕고 싶어서 머리를 쓴다는 게 바로 이 방법이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암까지 걸려 있었다니
내가 이번에도 바보였다. 내 진즉에 찾아와서 너힐 더 도왔어야 했어. 말을 마친 시어머니는 오열을 하시더군요. 남편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 펑펑 울었고 저는 옆에서 말없이 눈물을 훔쳤죠. 그리고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습니다. 엄마,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두 분이 여전히 절 미워하고 계실까봐 차마 찾아가지도 연락을 드리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자신만만하게 집을 뛰쳐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엄마, 그때 그래도 제가 두 분을 더 설득시키고 두 분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해요. 두 분을 저버리고 제 이기심만 챙겨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다 우리 잘못이다. 자식을 제 입맛에만 맞게 키우는 것이 그땐 옳은 일인 줄 알았어. 하지만 네 형을 보고 우리 생각이 한참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네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줘서 정말로 미안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진정이 된 시어머니는 옆에서 함께 울고 있던 제 손을 잡고 사과를 하시더군요. 며느라, 예전엔 내가 정말 너에게 많이 미안했다. 그땐 내가 너무 모자라고 어리석었어.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어머님 덕에 어려운 시기도 잘 버티고 이 사람 수술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 사람이 어머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잘 알아서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어머니께 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저는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된 것 같자 정말로 궁금했던 걸 시어머니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대답은 저희에게 또 한 번 놀라움을 안겨주었죠. 근데 어머님, 왜 하필 12월 20일마다 저 상자를 주고 가셨던 거예요? 이 사람 생일도 아닌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그날은 우리가 너희를 내쫓고 구경이에게 절연을 선언했던 날이었단다. 애써 잊으려 해도 그날의 날짜만큼은 내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았지. 시어머니의 말은 또다시 남편을 울렸어요. 아들을 못된 말로 내쫓으셨던 그날을 시어머니는 차마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그 주 주말 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어정쩡하게 서 계시던 시아버지께서 달려와 남편을 덥석 끌어안으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이놈아, 집이 그렇게 힘들었으면 이 아비한테 연락을 했어야 할 것 아니냐. 부모가 돼서 네 새끼들 책임지고 키우려면 한 번은 머리를 숙일 줄도 알아야지. 아휴, 너 이렇게 아프고 힘든 걸 우리가 끝까지 몰랐어 봐라. 우리가 나중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어. 넌 정말 끝까지 우릴 나쁜 부모로 만드는 나쁜 놈이야. 죄송해요, 아버지. 전 그냥 이런 모습으로 두 분 뵙기가 너무 창피했어요. 그리고 저를 경멸하는 두 분의 시선을 또다시 마주할 자신도 없었고요. 그때 그렇게 집을 나가서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아니다. 그땐 너에게 모진 말만 해대서 나야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며느라, 그땐 내가 정말 미안했다. 그리고 고마워. 그때 우리가 너한테 그토록 매정하게 굴었는데도 이렇게 이 집에 다시 와줘서 또 그동안 아픈 구경이와 손주들을 버리지 않고 잘 보살펴줘서 말이다. 내 앞으로 너에게 진주해. 그때 그 빚을 어떻게 해서든 갚으며 살아가마. 저에게 사과를 하신 시아버지는 옆에 서 있던 저희 애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곤 쪼그려 앉아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더니 이내 아이들을 끌어안으셨죠. 너희가 내 손주들이구나.
그놈들 제 아버지랑 엄마 닮아서 참 착하게도 생겼다. 그렇게 저는 다시 시부모님이, 남편은 다시 부모님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조금 서먹해 했지만 아이들 또한 자신들을 예뻐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무척 잘 따르게 되었죠. 게다가 아이들은 저희 집과 다르게 크고 우리의리하던 시댁에 놀러가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다시 왕래를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선 우리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어머마, 애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너희 그냥 이 집에 들어와 사는 건 어떠니? 네? 이 집으로요? 그래, 너희만 괜찮다면 말이다. 너희들 지금 사는 집 보일러도 잘 안 되고 우풍도 심하잖아. 게다가 그 집 전세라면서 재계약할 때마다 전세금 걱정도 했을 것 아니니. 그러니까 그냥 여기 들어와서 살아. 보다시피 집에 방은 많으니까 말이야. 우리는 시부모님의 제안으로 감사하게도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아픈 막내 옆엔 아무래도 엄마가 붙어 있는 게 낫겠다며 저를 최근에 제 직장을 그만두게 하셨죠. 생활비 걱정은 마라. 우리가 큰놈 때문에 재산을 많이 날려먹긴 했어도 너희들 먹여 살릴 재력 정도야 충분히 남았어. 나 능력 있는 시아버지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또래보다 발달도 느리고 몸도 불편했던 막내를 저희 엄마나 시어머니께 맡기긴 너무 죄송했거든요. 게다가 시아버진 어느 날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인맥을 써서 좋은 의사를 통해 좀 알아봤다. 보현이 정도의 경증 뇌성마비 환자면 수술을 고려해봐도 괜찮겠다는구나.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보현이 팔과 다리를 조금이나마 정상에 가깝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거래. 우선 검사를 받아봐야겠지만 말이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수술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집에 돈이 없어 차마 수술은 시도할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렇게 막내는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었고 꾸준한 재활을 병행해야 했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막내는 이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부 다 시아버지 덕분이었죠. 그리고 저희 부부는 작년 이맘때쯤 드디어 늦은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꿈꿔왔던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서 말이에요. 그날은 신부인 저보다도 시어머니께서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엔 시어머니는 절 끌어안곤 연신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과의 재회를 우리와 시부모님만큼 기뻐하셨던 분들은 바로 저희 친정 부모님이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저희의 결혼식 전 어색한 첫 만남을 가지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시아버지의 술잔에 술을 따라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 지내봅시다, 사돈어른. 아, 우리 김서방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반듯하게 잘생겨나 했는데 바로 사돈어른을 닮아서였군요. 아버지의 너스레로 어색한 분위기는 점차 화기애애해졌어요. 저에게 못되게 행동했던 일로 저희 부모님께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시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건네셨죠. 나중에 아버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시간이 오래 흐르긴 했다만 사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참 좋은 분들이더구나.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모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어두워졌었던 남편은 시부모님을 다시 만난 후 활기를 되찾았어요. 마음이 밝아지다 보니 몸 또한 마음을 따라가는지 남편은 건강도 많이 호전된 상태랍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금만 있으면 직장 생활을 해도 되겠다며 남편에게 매우 희망찬 말씀을 건네셨죠.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지만 수술을 한 이후 저희 막내 또한 이전보다 증상이 훨씬 나아졌어요. 지금은 일반 학교의 특수반을 다니고 있는데 발달이 더뎌서 걱정했지만 지금은 교과 과정도 무난하게 따라가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더군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죠.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저희 둘째 또한 학교에서 막내를 잘 챙겨주고 있고요. 올해 중학생이 된 저희 큰아들은 최근 첫사랑이 생긴 듯합니다. 요즘 애들답지 않게 몰래 손편지를 쓰다가 그만 아들 방을 기웃거리던 시아버지께 걸리고 말았죠. 큰아들이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했던 모양인데 할아버지 된 입장에선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우셨겠어요. 얼마 전 저희 부모님이 저희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시아버지께선 저희 부모님에게 껄껄 웃으며 그 이야기를 꺼내시더군요. 첫 만남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양가 부모님들은 이후 서로의 집을 오가며 만남을 이어오곤 하셨거든요. 가끔은 남편과 제 남동생까지 껴서 남자 셋이 낚시를 다녀오기도 하고요. 하도 양가 부모님들이 자주 만나시다 보니 제 남동생까지 시부모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죠. 허허, 첫사랑이라니 참 애틋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 손주한테 조언 같은 것 좀 해주셨어요, 사돈? 그럼요. 인생 선배로서 해줬지요. 이성을 볼 땐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라고요. 어허, 집안이 별로라면서 우리 딸을 반대했던 분치곤 아주 낭만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부디 넌 이 할애비처럼 못난 어른이 되지 말라고도 말해줬습니다. 아버지와 시아버지의 말에 엄마와 시어머니는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낮에 놀러 오셔서 집에 애들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큰애가 들었으면 평생 할아버지를 원망할 만한 내용에 저와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이렇듯 양가 부모님들은 예전 일을 웃으며 농담처럼 주고받으실 정도로 친해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사람 일이 알다가도 모를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남편은 내년쯤엔 다시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께서 일자리를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시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버지, 저 이래봬도 대학도 잘 나오고 능력도 좋거든요. 저 아직 오라는 곳 많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최근에 몇몇 지인들에게 연락을 받았답니다.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잘했던 남편의 행동이 여실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그래서 남편은 지금 어느 곳으로 재취업을 해야 할지 행복한 고민 중이랍니다. 시숙은 아직까지 시부모님께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시부모님은 시숙을 그냥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께 시숙의 이야기를 꺼내면 상처가 될까봐 먼저 여쭤보진 않았지만은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숙의 빈자리를 채워드리고자 더더욱 두 분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죠. 저는 앞으로도 우리 막내와 아이들을 잘 돌보며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두 부모님께 좋은 자식 또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우리 부부는 남편이 취직을 하면 다시 소액이라도 기부와 후원을 하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를 살린 시어머니의 도움처럼 남들에게 한 줄기 빛과 희망이 되어주고 싶어서 말이죠. 저는 양가 부모님의 모임날 이벤트처럼 틀어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을 모두 함께 듣게 된다면 어른들은 불쾌하긴커녕 굉장히 재미있어 하실 거예요.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여 이젠 안주거리로 말씀하고 나는 멋지고 유쾌한 분들이시니까요. 그땐 그랬지, 사돈 참 못났었소 하면서 농담을 주고받으실 어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신이 나네요. 여러분,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처럼 여러분 중에도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가 어긋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처럼 여러분 혹은 상대방이 후회하고 잘못을 뉘우칠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조금만 마음을 열고 상대방이 사과를 전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열어두면 어떨까요? 혹시 저희와 시부모님처럼 눈물의 화해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이 글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저희처럼 기적과 같은 미래가 존재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